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이고 일부 AI 편집기기를 이용한 콘텐츠입니다. 네가 번 돈이 네 돈이냐? 우리 집안 돈이지. 시어머니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순자는 숟가락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 시집살이가 아깝지 않냐? 이제 와서 식구 버릴 거야? 옆에서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올케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베란다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아이들 키우고 명절마다 차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사업의 망에 3억 원의 빚을 지고 찾아왔을 때 시댁은 정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내놓으라고.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였다는 것을. 그날 정순자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혼. 62살에 시작된 한 여자의 반격. 3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칼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벼락 같은 소식. 늦가을 저녁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 순잔의 밥상에서 마지막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순자가 빈 그릇들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점심과 저녁 손님을 맞이하고 이제야 설거지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2살의 정순자는 35년째 이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주방 문이 열리며 남편 강태호가 들어왔습니다. 65의 태호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영이가 온단다. 지금 오는 중이야. 미영이가? 갑자기? 태호가 대답 대신 아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순자는 젖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일 났어. 일단 집으로 가자. 1시간 후 정순자네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강미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화장을 빼놓지 않던 미영의 얼굴은 맨살 그대로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미영이 현관에서부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게 생겼어. 태호가 황급히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순자는 현관문을 닫으며 신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게 사업 잘 되고 있어. 올케는 걱정 말고라고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자 종이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빚 독촉장, 법원 지급명령서, 사업자 폐업 신고서. 태호가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아. 3억이 넘잖아. 오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미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3년 전에 시작한 옷 장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완전히 망했어. 빚 갚으려고 다른 데서 또 빌리고 또 빌리고 결국 사채까지 손댔어. 정순자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이자율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사업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존심에 말을 못했지. 내가 망했다고 어떻게 말해. 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35년 전 시집 오던 날부터 늘 그랬습니다. 신우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가 아내를 힐끗 보더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오늘은 진정하고 여기서 자고 내일 얘기하자. 오빠, 나 진짜 어떡해.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까지 와. 내가 방법 찾아볼게. 일단 오늘은 좀 쉬어. 정순자가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나왔을 때 벽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정순자는 난간에 손을 얹고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집 오던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이 마당에 서서 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했던 말. 애 낳기 전까진 식구도 아니야. 알겠지? 그 뒤로 35년. 아이 둘 낳고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명절마다 차례 준비하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그래도 이 집에서 정순자는 늘 외부인이었습니다. 올케가 뭘 안다고. 신우이 미영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정순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자가 부엌에서 나와보니 시어머니 박금순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87세의 박금순은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박금순이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작은 방에서 미영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박금순이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미영이 얼마나 힘들었어. 걱정 마라. 오빠가 해결해 줄 거야. 박금순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들 태호를 돌아보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정순자가 차려낸 미역국과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금순이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네가 장남인데 동생 하나 못 챙기나? 어머니, 그게 어디 이 집에 돈 없나? 미영이가 3억이 급하다며. 태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흘깃 보았습니다. 정순자는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내라는 게 아니라 좀 도와주라는 거지. 피부치가 망했는데 남이냐? 박금순의 눈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네, 어머니. 네가 35년 우리 집안 밥 먹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금순이 숟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번 돈이 네 돈이냐? 우리 집안 돈이지. 미영이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내가 갚을게. 빌리는 거야. 사업 정리되면 바로 갚는다니까. 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35년의 습관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태호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얼마나 있는지 정리 좀 해보자. 순자야, 통장 좀 봐봐. 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미역국 그릇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내도 며느리도 가족도 아닌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다는 것을. 정순자의 손에 쥐어진 밥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챕터 2 조여오는 올가미. 미영이 정순자네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미영은 작은 방에 눌러앉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순자는 아침마다 시누이 밥상까지 차려야 했습니다. 그날도 정순자는 식당에서 점심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게. 정순자가 돌아보니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였습니다. 어머 아가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옳게 할 말이 있어서. 미영이 주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순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시누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2천만 원만 먼저 빌려줘. 네. 당장 사채업자가 협박해.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집에 찾아온대. 미영이 두 손을 비볐습니다. 정순자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그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오빠는 이미 알아. 미영이 정순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올케한테 말해보라더라. 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순자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아가씨가 2천만 원 얘기하던데. 태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가 당신한테 먼저 얘기하라 하셨다면서. 나한테 먼저요? 그게 무슨 2천이면 뭐 감당 안 될 것도 아니잖아. 태호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2천만 원이 2천 원인 것처럼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 돈 내가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거야. 알아. 근데 미영이 사정이 급하잖아. 갚는다잖아. 태호는 끝내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순자는 동네 새마을 금고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2천만 원 출금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이렇게 큰 돈 출금하시면 잔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한데 쓸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드는 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정순자가 식당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옳게 나야. 네 아가씨. 5천만 원이 더 필요해. 정순자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5천이요? 신용대출 받을 수 있지 않아? 옳게 이름으로. 아가씨, 그건 너무 무리예요. 2천도 겨우 마련한 건데. 옳게.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나다. 시어머니 박금순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안 도와주면 미영이 죽으라는 거야? 박금순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올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데 너는 몇 푼 아끼겠다고 모른 척 할 거야? 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5천은 무리니까 3천만 해주자. 3천이요? 정순자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자금 다 없어지는 거 알아?
미영이가 사업 정리되면 갚는다잖아. 그 말 벌써 세 번째야. 언제 갚는다는 거야? 태호가 처음으로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야, 내 동생이야. 피부치라고. 나는 35년 같이 산 사람이야.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속 좁게 굴어? 어머니 속상하시게. 정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2달 사이에 5천만 원이 미영에게 건너갔습니다. 정순자의 통장 잔액은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당 재료비와 월세를 생각하면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자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자가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자야. 태호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 담보대출 알아보랬어. 정순자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미영이가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래. 1억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빚 정리 다 할 수 있대. 정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우리 전 재산이야. 35년 일해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담보대출이 집 하는 게 아니잖아. 갚을 돈은 어디서 나와?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사정이 급해. 어머니가 보증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이 집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시어머니 박금순이 아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금순이 정순자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시집살이가 아깝지 않냐? 어머니, 이제 와서 식구 버릴 거야? 응? 미영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올케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극단적인 생각밖에 안 나. 죽어버릴까봐. 정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금순이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죽고 사는 문제에 네 집 한 채가 뭐가 대수냐? 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5년간 눌러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시어머니와 미영이 돌아간 뒤 정순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정순자는 난간을 붙잡고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5년. 이 집안에서 나는 뭐였을까?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돈 나오는 기계였을까? 정순자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챕터 3 무너지는 둑. 담보대출 요구가 있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그 사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어지고 볼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자는 단골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파마를 손질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니 잠깐이라도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낯익은 목소리에 정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정순자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매가 또렷한 여자였습니다. 혹시 말순 씨? 맞아, 나야. 30년 만이다, 순자 씨. 김말순이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이사간 사이였습니다. 그때 말순은 순대국집을 했고 정순자는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쩜 여기서 만나. 말순 씨는 요즘 뭐해요?
나는 지금 시니어 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해. 법률상담소요? 응, 주민센터 2층에 있어. 어르신들 법률 문제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야. 말순이 머리를 만지며 정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순자 씨,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순자 씨, 나 30년 전 일 아직 기억해. 말순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순자 씨 시어머니 악명 높았지. 시장 사람들 다 알았어. 아직도 시달려요? 그 한마디에 정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말순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나한테 연락해. 좋은 분 소개해 줄게. 말순이 휴대폰 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정순자는 그 쪽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재료가 떨어져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집에 잠깐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정순자는 멈칫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호와 미영, 시어머니 박금순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1억 5천은 나오겠네. 박금순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이것만 있으면 다 정리할 수 있어. 미영이 태호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정순자는 현관에 선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정순자가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진명의 절반은 태호 거야. 네 허락 없어도 돼. 어머니, 그래도 저한테 먼저 말씀은 하셔야죠. 말하면 뭐해? 반대할 거면서. 박금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미안해.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것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순자는 신우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말 지난 2달간 3번이나 들었어요. 이번은 진짜야. 빚 정리되면 장사 다시 시작해서 꼭 갚을게. 정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맨 안쪽에 숨겨둔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딸 은지 시집 보낼 때 쓰려고 15년간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1,500만 원. 정순자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김말순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말순 씨, 나 정순자예요. 순자 씨, 연락 줄 거라 믿었어. 언니, 그때 말한 거 소개해준다던 그분 만나고 싶어요. 말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시니어 법률상담소에 김영우 변호사님 계셔. 내일 오후 2시에 예약 잡아줄게. 고마워요, 언니.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 정순자는 주민센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두리번거렸습니다. 2층 시니어 법률상담소. 정순자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뒤에 흰 머리에 온화한 눈을 가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 어서 오세요. 김영우입니다. 김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55세의 김영우는 전직 판사로 은퇴 후 어르신들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순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 충분합니다. 영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에 시집 왔어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정순자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35년, 시누이에게 건네준 5천만 원, 담보대출 요구, 남편의 침묵, 영우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정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영우가 펜을 내려놓고 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자 씨, 네. 35년 내조와 재산 형성 기여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권리가 있다고요? 그럼요. 당신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 식당 운영 수익, 가사노동, 전부 다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당장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영우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통장 내역, 식당 운영 서류, 결혼 당시 서류 같은 것들이요. 정리되면 다시 오세요. 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영우가 정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순자 씨, 당신의 35년은 무료 봉사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순자는 상담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나도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챕터 4결심. 법률 상담을 받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 나가 국을 끓여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먼저였습니다. 정순자는 안방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35년간 모아둔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전셋집 계약서, 식당 개업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정순자는 서류를 한 장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들이 35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인생이었구나. 정순자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왔는지 처음으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자가 식당에서 점심 영업을 마칠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순자야, 나야. 응, 왜? 담보대출 서류에 사인하러 금요일에 은행 가야 해. 시간 비워도.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오랬어. 알겠지? 야, 듣고 있어? 알았어. 정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 이틀 뒤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순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은행에 갈 시간이 되자 정순자는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정순자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센터 2층 시니어 법률상담소였습니다. 정순자 씨, 어서 오세요. 김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정순자는 품에 안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결심했어요. 네. 정순자가 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영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순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셨을 텐데 35년 고민했어요. 이제야 결심이 섰어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으십니다. 정순자 씨. 그 시각 은행 앞 태호와 시어머니 박금순, 미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지만 정순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안 받아, 이 사람이. 박금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전현이 미쳤나? 어디 콧대가 세? 미영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사채업자들 또 온다니까. 태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정순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호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있었어? 정순자가 신발을 벗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볼일 봤어. 볼일? 은행 약속 있는 거 알면서 어딜 갔냐고. 태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순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할 말? 지금 할 말이 어딨어.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정순자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태호의 입이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이혼할 거라고. 태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지? 35년 장난 안 쳤어. 이제 진심이야. 태호가 정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미영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알아. 좀 쉬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야. 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에서 나는 뭐였어? 당신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애들 키우고 명절마다 차례 지내고 그래도 난 늘 외부인이었어.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미영이 아가씨 일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 난 가족이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였어. 태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흥분하지 마. 내일 다시 얘기하자. 얘기 끝났어. 난 결심했어. 정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순자는 서울에 사는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평일 낮에 전화하고. 은지야, 엄마 할 말 있어. 정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우이의 빚, 담보대출 요구, 이혼 결심까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거야? 응. 나 이날만 기다렸어.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엄마 인생 다 빼앗긴 거잖아. 나 어릴 때부터 봐왔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나 걱정 말고. 고마워, 은지야.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자기 편이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혁에게 전화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엄마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고모가 힘들 때 가족이 도와야지. 이혼이 말이 돼? 준혁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할머니 속상하시겠다. 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면 엄마만 손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자는 김영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이혼 소장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 목록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식당 운영 수익 누적, 아파트 매입 당시 기여분, 생활비 절감 추정액. 이게 다 제 인생이었네요. 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순자 씨의 35년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날 밤 정순자는 식당 주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5년간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빼곡히 적힌 지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값, 고깃값, 아이들 학비, 시어머니 병원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가계부가 자신의 청춘이자 헌신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내가 지킨다. 누가 뭐래도. 정순자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챕터 5 반격.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기일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영우 변호사가 정순자의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오늘 잘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대 측이 재산분할 거부했지만 기여분 증거가 탄탄해서 우리가 유리합니다. 영우가 서류 가방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35년치 가계부, 통장 내역, 식당 운영 서류. 이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신 분 처음 봤어요. 정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법이 내 편이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기일 다음 날 점심 정순자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손님 없어? 태호가 빈 식당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장사 끝났어. 무슨 일이야? 정순자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순자야. 응? 진짜 이럴 거야? 35년이 아무것도 아니야? 태호의 목소리가 읍소하듯 낮아졌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했어?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국 끓일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줬어? 애들 아플 때 병원 한 번이라도 같이 갔어? 정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어. 미영이 아가씨 편이었어.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는. 늦었어, 여보. 정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35년 늦었어.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정순자가 식당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박금순과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박금순이 지팡이를 들어 정순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순자가 돌아보자 박금순이 식당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고?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도 할 말이 그거야? 박금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침 식당 안에는 단골 손님 두세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요. 박금순이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족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이혼한대요. 35년 시집살이 해놓고 이제 와서 재산 달라고 난리래요. 손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뭐, 창피해? 내가 창피한 짓을 해놓고. 미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옳게,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어머니가 며칠째 밥을 못 드셔. 정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나가주세요. 정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여기는 제 가게예요. 나가주세요. 박금순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버릇없이. 박금순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경찰 부를까요? 박금순이 멈칫했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요. 사람들 보고 있어요. 박금순이 정순자를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두 사람이 나간 뒤 정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반상회 모임에서 정순자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순자네 밥상 주인 있잖아. 남편 버리고 이혼한대.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일부 손님은 식당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밝혀줄 거야. 정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을 앞둔 어느 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자가 문을 열자 딸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정순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울에서 왜 이 시간에?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있어? 이번 주말 내가 식당 도와줄게. 정순자는 딸의 품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울어. 울어도 돼. 은지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두 번째 조정기일. 정순자는 은지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김영우 변호사가 정순자의 35년 기여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했습니다. 피청구인 측 정순자 씨는 35년간 가사노동, 식당 운영,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을 전담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여분은 명백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쌍방 합의를 권고합니다. 청구인 측은 재산분할 수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끝난 뒤 법원 복도에서 태호가 정순자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독해. 35년 정이 이렇게 끝나? 정순자가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이 있었으면 내가 여기 섰겠어?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는 돌아서서 딸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정순자는 식당에 단골 어르신 손님 5분을 모았습니다. 작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정순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할머니가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이제야 사람 됐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다 알아. 이제 네 인생 살아. 정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가 식당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35년 전 시집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7살의 자신.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시댁 대문 앞에 섰던 그날. 두렵고 떨렸지만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35년 전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정순자는 집이 아닌 식당 창고에 급조한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좁은 바닥에 누웠습니다. 불편했지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이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챕터 6 뜻밖의 위기. 세 번째 조정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식당에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파를 썰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하다니. 정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왜? 엄마, 큰일 났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정순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 복도는 어수선했습니다. 준혁이 벽에 기대 서 있었고 그 옆에 딸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달려와 정순자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정순자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옆 의자에 시어머니 박금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박금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년 때문이야. 박금순이 정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이혼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박금순의 손이 정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영이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진정하세요. 인연이 내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어.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박금순이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정순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들어온 말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태호 씨 보호자분들이시죠?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저 아들입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합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연령과 기저질환 고려하면 수술 성공률이 50%입니다. 박금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0%?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대표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순자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순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영은 정순자와 떨어져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정순자는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망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자신도 무슨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태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정순자가 식당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앞 유리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독한 년 악처 병든 남편 버리는 여자. 정순자는 멍하니 그 글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인터넷 봤어? 인터넷? 무슨? 고모가 동네 카페랑 부녀회에 글 올렸어. 엄마가 이혼 소송 중에 병든 남편 버린다고. 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내려갈게.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자는 식당 앞에 서서 붙어있는 종이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여론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 그래도 그렇지 35년 해로한 남편을 버려? 일부 손님들이 대놓고 정순자를 비난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서도 발길을 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김영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 상대 측이 태호 씨 병환을 이유로 이혼 소송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정순자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순자 씨? 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기요. 그게 맞겠죠.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식당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고 정순자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태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를 본 태호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왜 왔어? 말이 어눌했습니다. 정순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35년같이 산 정은 있으니까.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자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 박금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박금순이 정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순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이혼 취소하면 내 잘못 덮어줄게. 정순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 뭔데요? 뭐?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금순이 입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병원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35년의 정이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이 사랑인지 연민인지 정순자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챕터 7 시련을 넘어 태호가 의식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일주일에 3번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호의 재활 치료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도 정순자는 병원 재활치료실 앞에서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이혼 중이시라면서요?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대단하시네요. 정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해도 35년인데요.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정순자는 재활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기는 태호.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정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김영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순자예요. 네, 정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소송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 많이 하셨죠? 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기일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네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순자는 딸 은지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김영우 변호사가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조금요. 오늘 정순자 씨가 직접 진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35년의 이야기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 안. 정순자는 조정위원 앞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태호 측 변호사와 휠체어에 앉은 태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수는 방청석에 앉아 정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정순자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년 전 27살에 시집 왔습니다. 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께서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 낳기 전까진 식구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35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 아이들 양육, 명절 차례 준비, 모든 것을 제가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정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30년 넘게 모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다며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35년간 제가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 권리라고 들었습니다. 정순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병환 중인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은 시기상조입니다. 김영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병환과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청구인의 35년 기여분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쌍방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청구인 측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권고합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정순자는 아파트 지분 50%와 위자료 3천만 원,
식당 운영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순자에게 김영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이에요. 정순자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5년 만에 자유야. 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 정말 고생 많았어. 이혼 확정 후 일주일 뒤 정순자는 아파트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식당 근처에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방 한 칸과 부엌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이삿날 은지가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 은지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좁긴 하지만 햇살이 잘 들어. 정순자가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네. 정순자가 웃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집이야.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 그 시각 미영의 집. 시어머니 박금순이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박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나도 형편이 안 돼요. 어머니 모시기가. 박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요양원 알아볼게요. 거기가 어머니한테 더 나을 거예요. 박금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강미영.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빚도 아직 다 못 갚았고. 박금순이 휘청거렸습니다. 평생 딸만 감싸왔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박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7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자가 식당 마감을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휠체어에 앉은 태호가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간병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순자와 태호만 남았습니다. 태호가 어눌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순자는 행주를 손에 쥔 채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했어. 정순자는 아무 말 없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다 당신이 해준 거였어. 정순자가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끈한 콩나물국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태호 앞 테이블에 국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 받아줄게. 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진 않을 거야.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35년간 먹어온 아내의 국이었습니다. 그 맛이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혁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엄마. 준혁이 문 앞에 서서 정순자를 불렀습니다. 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웬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준혁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순자가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고모 편 든 거 내가 바보였어. 정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빠 간호하면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35년을 그렇게 살았잖아. 정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작 엄마 편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순자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늦었어도 됐어. 엄마 아들이니까. 준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알았지? 응, 엄마. 앞으로 잘할게. 정순자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깨졌지만 사람 사이의 예의는 지켜진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이혼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정순자는 식당 앞에 서서 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잔의 분식. 예전 간판 순잔의 밥상을 떼고 새로 단 간판이었습니다. 메뉴도 단출하게 정리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우동.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분식 몇 가지만 남겼습니다.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 말자. 정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딸 은지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지는 이제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우러 왔습니다. 엄마, 새 간판 예쁘다. 은지가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동네 간판집에서 했는데 글씨체가 따뜻해. 엄마 닮았어. 정순자가 웃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살 것 같아. 뭐가? 엄마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웃는 거. 정순자가 멈칫했습니다. 35년 동안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손님들 앞에서 영업용 미소는 지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나도 내가 웃을 줄 몰랐어. 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를 와락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김밥 한 줄을 시켜 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네 어르신. 나도 이혼할까 고민이야. 정순자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바람만 피웠어. 이제 늙어서 아프니까 날 찾더라고. 할머니가 김밥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간병하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근데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나 싶고. 정순자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요.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요. 저도 62에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보면 용기가 나. 고마워. 뭐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순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심하시면 좋은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오후 3시쯤 식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우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정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요. 밥 한 끼 먹으려고. 영우가 테이블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간판 바꾸셨네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정순자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영우가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영우가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처음 상담소에 오셨을 때 생각나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는데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안 보였어요. 무섭기도 하고. 지금은요? 지금은 살 것 같아요. 정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법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영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법은 원래 약자의 무기입니다. 정순자 씨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정순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정순자는 빌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분에는 흙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주머니에서 상추 씨앗 봉지를 꺼냈습니다. 씨앗을 하나씩 흙 위에 뿌렸습니다. 잘 자라라. 정순자가 씨앗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잘 자랄게. 새로 시작하는 삶의 상징 같았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곧 싹을 틔우고 잎을 펼치고 자라날 것입니다. 정순자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다. 시어머니 박금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양원에 있어. 미영이가 나버렸어. 박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정순자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들었던 구박과 멸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87년 인생을 살아온 노인의 처량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정순자가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느라 자신의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어느 날 태호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야. 태호가 테이블에 앉으며 정순자를 불렀습니다. 왔어. 앉아. 정순자가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웠어.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정순자는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쪽이 마비되었던 얼굴이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늦었어도 들으니까 좋네. 정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건강해. 재활 열심히 해. 정순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태호 앞에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먹고 가. 태호가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35년간 먹어온 아내의 손맛이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결혼해. 정순자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결혼? 응. 좋은 사람 만났어. 은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야. 3년째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말하려고.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은지가 결혼을 하네. 그래, 잘됐다. 엄마, 이번엔 나 행복해질게. 은지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그래, 내 딸은 엄마처럼 살지 마.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내면서 살아. 참지 말고. 알겠지? 응,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35년을 참으며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녁, 정순자는 식당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2에 시작한 내 인생. 정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20, 30년 남았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35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20, 30년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정순자는 내일 메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35년간 흥얼거려 본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딸 은지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액자 안에 손글씨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다. 정순자가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지키면서 살자. 정순자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순잔의 분식문도 열 것입니다. 정순자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5년의 긴 세월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부모님께, 어른들께, 사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고, 참으면 복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미덕일까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순자는 35년을 참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아이들 키우고 명절마다 차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식구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누이에게는 올케가 뭘 안다고라며 무시당했습니다. 35년간 정순자는 가족이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였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서 가족일까요?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족일까요?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감사하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희생을 알아주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정순자의 시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순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정순자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번 돈이 네 돈이냐, 우리 집안 돈이지라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을 그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피부치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순자는 62살에 그 선을 그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에 시작해도 됩니다. 70에 시작해도 됩니다. 80에 시작해도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순자는 이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느라 내 시간 쓰기 싫다고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 원망하는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내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순자는 시어머니를 용서했을까요? 아마 아직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순자는 35년 만에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정순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김영우 변호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법은 약자의 무기입니다라고요. 맞습니다. 법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법은 힘없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순자는 법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35년간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참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미덕입니다. 정순자처럼 용기를 내세요. 정순자처럼 선을 그으세요. 정순자처럼 여기까지라고 말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순자는 62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열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옥상에 상추 씨앗을 심으며 나도 잘 자랄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순자처럼 살아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봅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자가 벽에 걸어둔 문구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이나 주변의 사연 남겨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